고금소총과 야담. 임금의 귀는 말기. 멀고 먼 옛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나라의 왕은 두 공주를 두었을 뿐 태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왕은 이것이 나라의 대사라고 갖은 방책을 다대어 태자를 얻으려 했었으나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왕은 또 생각하기를 부마를 맞이하여 그에게 후일을 기탁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자니 또 한 가지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마를 맞이하자면 의례 큰 공주의 부마를 맞이해야겠는데 큰 공주의 얼굴이 어찌 흉측스러웠던지 그의 부마가 되면 장차 왕이 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청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은 명문거족의 후손인 은겸이라는 사람을 골라냈습니다. 왕은 은겸을 불러놓고 청혼할 때 어느 공주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은겸은 음흉한 생각이 있어서 왕이 청하는 대로 순응하겠다고 대답하고서 궁궐을 나오자 자기의 스승인 도림사중을 찾아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한참 생각하더니 내가 못난 큰 공주를 얻겠다고만 하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은겸은 왕의 용상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상감마마에게 아뢰나이다. 황공하오나 신은 막공주에게 뜻이 있나이다 라고 마음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왕과 왕후는 은겸의 말을 듣자 대단히 기뻐하며 즉석에서 일관을 불러 나를 택일하여 호화로운 혼례를 지냈습니다. 큰 공주의 부마를 맞이한 후 얼마 안 되어 왕은 웬일인지 중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라서 끝내 상천하고 말았습니다. 선왕이 상천한 후 은겸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은겸이 즉위하자 인물이 고운 둘째 공주를 후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은겸은 도림사중이 말한 바와 같이 큰 공주의 부마로 되고 얼마 안 되어 왕이 됐으며 또한 일찍부터 사모하던 둘째 공주를 후궁으로 맞이하는 등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은겸에게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은 후였습니다. 웬일인지 그의 몸이 변하는데 나중에는 귀가 자라서 말기같이 되었습니다. 왕의 귀가 말기로 되니 그 얼마나 흉측스러운 일인가. 왕은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무척 애를 썼습니다. 왕관을 크게 만들어서 귀까지 푹 눌러 쓰고 밤낮으로 벗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시중하는 궁인 궁녀들까지도 자기의 윤허가 없이는 자는 침상 근처에도 못 오게 하였습니다. 왕후와 궁녀들에게는 감출 수 있었으나 오직 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감출 수 없었으니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백호를 치는 이발사였습니다. 왕은 이발사 한 사람을 구해온 후 그를 궁안 후원의 외딴 집에다 가두어 두고서 어떤 사람과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집 식구들과도 왕래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이발사는 말귀인 임금의 머리를 깎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며 말도 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쓸쓸한 세월을 보내니 수심이 병으로 되었습니다. 이발사가 병이 들어 머리를 깎을 수 없게 되자 임금은 그를 불러 엄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짐의 귀가 이렇다는 것을 입 밖에 내는 때에는 구족을 참으리라. 이발사는 이렇게 되어 그렇게 진절이 나는 생활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속에 있는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지고 몸도 거뜬해지지만 속에 있는 말을 못하고 속에다 썩이면 그것이 화근으로 되어 병이 나는 법입니다. 왕궁 후원에서 놓여 나온 이발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구족을 참한다는 왕의 엄명이 있어서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병이 점점 더해져서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는 큰 마음을 먹고 혼자서 큰 오동나무 중턱에 난 구멍에다 입을 대고 임금의 귀는 말기다. 임금의 귀는 말기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고 몸도 좀 상쾌해졌습니다. 그러나 중병에 걸린 그의 몸이 이내 좋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자 도림사 뒤의 넓은 참대밭 속으로 들어가서 허리띠를 풀어놓고 큰 소리로 임금의 귀는 말기다. 임금의 귀는 말기다. 라고 외치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발사가 원한 많은 세상을 뜬 후였습니다.
도림사 참대밭에 바람이 불면 쉬, 임금의 귀는 말기다. 쉬, 임금의 귀는 말기다. 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당황하여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도림사 뒤의 넓은 참대밭의 참대를 뿌리째 파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키가 작은 수유나무를 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유나무 밭에서는 사르락 사그락 임금의 귀는 말기다. 사르락 사그락 임금의 귀는 말기다. 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자 수유나무도 파버리라 하였습니다. 그 후였습니다. 궁 안에서는 왕을 모시고 만족 백관과 궁인 궁녀들까지 참석한 대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음악회의 첫 절목은 수십 종의 악기 합주였습니다. 지휘하는 사람의 손이 놀자 오동나무로 만든 타악기와 현악기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들이 일제히 소리를 냈습니다. 쿵자자 쿵자자 임금의 귀는 말기다. 쿵자자 쿵자자 임금의 귀는 말기다. 라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왕관을 깊이 눌러쓰고 맨 앞에 앉아있던 왕은 얼마나 놀랐던지 뒤로 벌떡 자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여태껏 임금의 말귀를 푹 덮고 있던 왕관이 쑥 벗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감추고 있던 임금의 말귀가 만인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왕은 그 흉측스러운 말귀를 쫑긋해 가지고 있을 뿐 다시는 감추지도 못하였습니다. 견호와 직녀. 우리 민족의 옛말에는 7월 칠성날 견호와 직녀가 은하수에 놓여진 오작교를 건너 만난다는 이야기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오작교는 지상에 있는 까마까치 그 중에서도 주로는 까치가 날아 올라가서 견호와 직녀의 상봉을 위하여 은하수에다 다리를 놓아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날만은 지상에 까치가 없다고 하며 까치의 대가리가 희끗희끗해진 것은 견호와 직녀에게 밟히어서 그렇다 합니다. 때문에 우리 민족은 까치를 영물로 소중히 여깁니다. 이날 아침에 비가 오면 그것은 견호와 직녀가 은하수를 가로놓고 건너지 못하여 슬픔에 우는 눈물비라 하고 점심때의 비는 오작교 건너 만나니 기쁨의 눈물이라 하며 저녁때의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지상계의 일이 아니라 별나라에서 생긴 것입니다. 맑은 밤 하늘을 쳐다보면 금싸래기 뿌려놓은 것 같이 반짝이는 많은 별 속에 흰 구름 같이 남북으로 가로놓여진 은하수가 있으니 여기서 생긴 일입니다. 별나라에서는 일 잘하고 소 잘 먹이는 총각이 있었는데 청계에서는 그를 견우라 불렀습니다. 견우의 이웃에는 길쌈질 잘하고 솜씨 마음씨 안팎이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그를 직녀라 하였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어릴 때부터 일터에서 함께 자라면서 그 정 또한 더욱 깊어져 끝내 백년해로 하자 언약하였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견우와 직녀 간의 사정이 한 입 건너 두 입 지나 옥황상제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 옥황은 대노하여 남녀 7세면 자리를 같이 하지 않나니 다 큰 남녀가 어찌 마음대로 노니냐 행위가 괘씸하노라 며 욕하며 대하장강 은하수 동서쪽에다 갈라놓았습니다. 그런 뒤 1년의 7월 칠성날 하루만은 만나라고 윤호하였습니다. 상제의 엄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견우와 직녀는 안타까운 제 가슴을 쥐어뜯다 석별의 눈물을 흘리며 견우는 은하수의 동쪽으로 직녀는 서쪽으로 제각기 쫓겨갔습니다. 동서쪽으로 멀리 쫓겨간 견우는 직녀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소를 부리며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직녀는 서쪽에서 견우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배를 짜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세월은 은하수 같이 흘러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제각기 은하수를 향하여 동서에서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의 같은 시각에 은하수의 동력과 선역 물가에 당도하였습니다. 7월 칠성날 별나라에도 아침해가 솟아올라오자 삼남한상은 햇빛에 비치어 아름다우니 마치나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수에 빗기어 있던 아침 안개가 걷히니 양쪽에 강언덕이 서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자 그들은 서로 불렀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멀리 보이는 모습을 보고 손짓하면서 부르고 또 부르면서 애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유히 흐르는 넓고 깊은 은하수였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것이니 그동안 그립던 이야기와 고생스럽던 일을 보고 겪은 모든 것이 쌓인 것들을 정답게 나누고 싶었지만 원수놈의 은하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도도히 흐르기만 하였습니다. 물가에 선 두 사람은 가슴을 쥐어 뜯을 뿐 그 넓고 깊은 은하수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목마르게 서로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눈물이 지상계에는 큰 비가 되어 산사태가 나고 전답이 떠내려가는 홍수가 되었습니다. 지상계에서 이를 알게 된 까치들은 견우와 직녀를 도와 만나게 하여주고 지상계의 장마도 그치게 하자고 은하수로 날아가서 날개에 날개를 이어 다리를 놓았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까치다리 위에서 서러움과 기쁨이 서로 엉키어 부둥켜 안았습니다. 까치의 은덕으로 견우와 직녀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지상계에서는 수재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7월 칠성날에는 까치들이 구중천으로 올라가서 다리를 놓기 때문에 그날만은 까치를 볼 수 없다 합니다. 지렁이는 왜 눈이 없을까? 아주 오래고 오랜 옛날 일이랍니다. 세상에 여러 동물들이 처음 생겨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든 동물들은 눈이 없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좋은 것을 찾아 먹을 수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영민한 꽃사슴과 빠른 말이 이리저리 다니다 먼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기네 있는 곳은 엄청나게 추웠지만 그곳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많거니와 맛 좋은 것도 많았습니다. 꽃사슴과 말은 그 맛있는 것이 어떻게 생겼으며 또한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꽃사슴과 말은 그냥 더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며 맛 좋은 열매와 풀을 많이 먹었습니다. 날을 보내고 달을 갈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겠습니까? 하루는 얼굴 위쪽 가죽이 쭉 재지더니 앞에 있는 것들이 보였답니다. 하늘엔 태양이 환하게 빛을 내고 있고 산과 들에는 100가지 1000가지 꽃과 나무 열매들이 많고도 많은데 그것들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았습니다. 꽃사슴과 말은 한량없이 기뻤습니다. 영민한 꽃사슴과 빠른 말은 좋은 일과 맛있는 것을 자기들만 보고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가서 여러 동물들에게 알려주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 동물들은 모두 꽃사슴과 말을 따라 나섰지만 지렁이는 곰과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예, 미련한 곰과 돼지야, 남의 말을 듣지 마라. 보기는 무엇을 본다고 그러느냐. 거기라고 뭘 그리 좋은 것이 많겠느냐. 좀 추워도 제 사는 곳이 제일이니 적게 먹고 가는 똥 싸자. 그러니 가지 말고 같이 있자. 이렇게 말렸습니다. 지렁이의 말을 듣고 곰과 돼지는 씩씩거리고 꿀꿀거리며 그곳에서 그냥 놀고만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없이 지렁이와 곰, 돼지를 버리고 먼저 가면서 후에 따라오라 했습니다. 곰과 돼지는 지렁이와 같이 그냥 그곳에서 놀고만 있는데 다른 짐승들은 그새 눈을 달고 와서 좋아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곰과 돼지와 지렁이들을 가자고 끌었습니다. 곰과 돼지는 씩씩거리고 꿀꿀거리며 여러 동물들에게 끌려가는데 지렁이만은 끝내 아니 가겠다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지렁이는 여러 동물들을 따라가지 않고 홀로 땅속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영영 눈을 달지 못했고 곰과 돼지는 그때 좀 늦게 서둘렀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눈이 작답니다. 사흘 만에 쫓겨난 사또. 옛날 서울에 한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녀 동남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자라면서 대감에게는 딱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명문거족의 가문을 상속해야 할 외아들이 둠이 없는 시라손이라 대감으로 보면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기는 하나 그렇다 하여 친자식을 두고 양자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일을 어쩌겠는가 하며 주야장천 근심 걱정하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 그 아들이 자라서 며느리감을 구해야 했습니다. 원래의 도리로 말한다면 을의 내직으로 있는 문무양반들 중에서도 골라서 매파꾼을 띄울 것이지만 당사자인 아들이 그 모양이니 하는 수 없어서 양반도 아닌 평민 중에서 고르되 사리가 밝고 인물이 고운 교수만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감이 이렇게 하는 계교는 가문이 훌륭하지 않아도 자기 집에 들여오기만 하면 같은 양반으로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모름지기 자식의 후원 선생 노릇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으로 요만한 내심계교야 성사시키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과연 시골의 한 농민의 딸로서 인품이 함지 같고 영특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한 대감은 원래의 계교를 달성하려 하였습니다. 그 계교라 함은 다름 아니라 그 가문을 상속해야 할 아들에게 어찌 벼슬자리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그마한 고을로 벼슬자리를 주어서 내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대감은 아들을 떠나보내기 전날 그를 불러놓고 네, 듣거라. 원이라는 것은 한 고을의 수령이니 백성의 부모요. 그러니 정사를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내 혼자서 처사치 말고 부디 내 아내와 상의한 후에 처사하도록 하여라. 라고 대감으로서 훈시겸 아들에게 대한 당부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들과 딴 당부를 하여서 내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산과 사당에 알묘하고 부모에게 하직한 후 행렬을 띄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신관사또의 행차이므로 앞에서는 사면육각을 띠띠때때 올리며 어라 쉬 사또 행차 없신다 하고 육모방망이를 내저으면서 호화찬란하게 부임하였습니다. 부임한 첫날은 법례대로 육방관속 아련받고 기생점고까지 하여서 이날은 제법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이튿날부터 생기었습니다. 그는 부명을 거역치 않으려 식전에 부인에게 탐문하였습니다. 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세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부인의 일러줌을 받은 사또는 정의관하고 조배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래도 신관사또이니 좋은 도포에다 통량간 눌러쓰고 동원대청에 나가 좌정하였습니다. 육방관속의 조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그 고을의 농군 두 사람이 상소를 드리었습니다. 전후 사연을 알리라 한즉 한 사람이 상소하는 사연을 엮었습니다. 그 일은 이러하였습니다. 한 농군이 남의 소를 빌어서 후치질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청초가 좋은 밤머리에다 소를 매놓고 점심을 먹고 와서 보니 소가 풀을 따라 뜯어먹다가 언덕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일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임자는 당장 소를 사내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소를 빌어 쓰던 사람은 소를 살 돈이 있다면 뭐 때문에 남의 소를 빌어 썼겠느냐고 하면서 물어줄 방책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소임자는 당장 대소를 사내라느니 소를 빌어 쓰던 사람은 차차 벌어서 물겠다느니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 신관사또께 현명한 처사를 받자고 상소하러 왔습니다. 상소자가 전후 사연을 죄다 엮어 아뢰누였습니다. 수하 관속들과 상소자는 신관사또의 현명한 판결이 내릴 것을 기다리는데 사또는 둠이 없는 말로 야들아 개 좀 있거라 하고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엉기적거리면서 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를 어떻게 처사해야 좋을지도 몰랐거니와 집을 떠날 때 아비의 당부가 있었으므로 부인에게 문의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보시오 부인, 이런 상소가 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사하리오? 라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너무나 답답하다는 듯 아니 원 그것도 처사 못하겠습니까? 그들 두 사람의 말이 다 옳습니다. 소를 잃은 사람이야 어찌 소값을 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소를 빌어 쓴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당장 소를 사주겠습니까? 죽은 거야 이왕지사 죽었으니 가죽은 벗겨서 나라에 바치고 고기와 뼈는 팔아서 그 돈으로 자그마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소 빌어 쓰던 사람이 키워가지고 이 다음에 큰 소를 대체하게 하라고 하시오. 라고 핀잔삼아 자상스레 일러주었습니다. 사또는 부인의 가르침을 듣고
돌아와서 그대로 외웠습니다. 여봐라 듣거라. 죽은 거야 이왕지사 죽었으니 가죽은 벗겨서 나라에 바치고 고기와 뼈는 팔아서 그 돈으로 자그마한 송아지를 사 키워서 큰 소를 대체하도록 하여라. 부임한 이튿날에 송사풀이는 그래도 부인의 가르침을 들었기에 그렇게라도 처사하여 겨우 무식한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긴 것은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또 송사가 들었는데 그 사연은 이러하였습니다. 한 마을에서 두 노인이 장기를 두었는데 한 노인은 성질이 팩하고 다른 노인은 그와 반대로 성질이 듬직하였습니다. 두 노인이 장기를 두다가 성질이 팩한 노인이 통수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노인은 한 수만 물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듬직한 노인은 꾹 누르고 앉아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노인은 물려달라느니 안 된다느니 하며 서로 옥신각신하였는데 통수에 걸린 그 성질이 급한 노인이 부하가 나서 장기판을 벌떡 들어 성질이 듬직한 노인의 면상에다 들씌웠습니다. 일이 잘못되느라고 그 노인은 장기판에 맞아서 뒤로 벌렁 자빠지더니만 몇 번 꿀꺽꿀꺽 하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장기판은 아수라장으로 되었습니다. 죽은 노인의 아들이 야단을 치며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더니 즉시 원에게 송사를 올렸습니다. 신관사 또는 상소를 받고 그를 부인에게 물어서 처사했다면 그럭저럭 이면치레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에도 생각이 있어서 또 부인에게 물어보았다간 핀잔을 들을 것 같고 또한 어제 소 죽은 것을 처사한 일이 있으므로 하여 그대로 하면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애엄하고 큰 가래를 떼고는 여보라 듣거라. 죽은 거야 이왕지사 죽었으니 가죽은 벗겨서 나라에 바치고 고기와 뼈는 팔아서 그 돈으로 자그마한 아이를 사서 키워가지고 애비를 대체하도록 하여라라고 외웠습니다. 이렇게 되니 관가로 놓고 보면 그들의 무지함을 여실히 폭로하였지만 상주에게는 더 없는 모욕으로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상주는 분이 치솟아서 더욱 엉엉 울며 달아나갔습니다. 상주가 산문 밖에 나서서 그 말을 하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여 신관사또란 놈은 그런 놈인가? 그런 놈을 어찌 그저 둘 수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쇠스랑 낫 토끼 괜히 할 것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산문 안으로 쳐들어가 신관사또를 삼태기에 태워서 내다 던졌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겨우 사흘밖에 사또 노릇을 못했다 합니다. 가짜는 무상치. 옛날 한 곳에 소실적부터 글로 평생을 보낸 한 늙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논엄, 맹자, 중용, 대학과, 서전, 시전, 주역 사서삼경까지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리하여 세상만사를 무불통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꼴머슴이 밖에서 여물을 썰다 들으니 노선비가 서재에서 글을 읽는데 각자는 무상치라는 글귀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글을 읽던 노선비는 서재에서 나오며 무슨 말인지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평복에다 관만 쓰고 나오는 것을 보아서는 외출하려는 것이 아니고 집 울타리 안에서 소풍하려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노선비는 정원을 한 바퀴 돌더니 행랑채 있는 데로 나갔습니다. 행랑채에는 머슴들이 다 일나가고 상머슴만이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노선비는 외양평의 걸음밭에 매놓은 큰 부림소 옆으로 가더니 소가 풀을 먹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상머슴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너도 이제는 나이 적지 않은데 아무리 무식다 한들 저만한 일조차 모르느냐? 라고 첫 마디부터 핀잔이었습니다. 상머슴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예 새님 무슨 분부이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야 듣거라 경서에 이르기를 경자는 역축이 좋아야 함이라 했나이라. 그런데 저런 노로 어떻게 농사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저 소를 속히 개비하도록 하여라. 예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상머슴은 주인인 노선비가 힘쓰고 부리기 좋은 황소에 무엇을 보고 개비하라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세상만사를 통달한다는 학자이므로 자기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주인이 친히 분부한 것이니 할 수 없어서 아까운 대로 그 소를 팔고 대신 부림새 좋을 것 같은 소를 사왔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선비는 또 소풍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전일 자기가 시킨 것을 제대로 했는가 생각났던지 행랑채로 와서 마당에 메어놓은 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노여움이 나서 야, 이 무식한 놈아, 어째 또 이런 노를 사왔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상머슴은 역시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나 노우라는데 무슨 영문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새님, 이 소는 이제 나릅이 올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릅이라니 무식한 놈들 사세면 사세고 4살이면 4살이지 나릅이 무엇이냐. 노선비는 상머슴을 무식한 자라고 잠옷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을 이어 사세고 3세고 간에 윗니가 다 빠지고야 어떻게 초를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 저리 우물거리는 것이 아니야. 초를 많이 먹지 못하는 소가 어찌 일을 많이 하겠느냐 라고 노하였습니다. 상머슴은 그제서 노선비가 나릅에 나는 소를 늙었다고 하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 대답도 해석도 못하고 속으로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꼴머슴이 꼴을 베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노선비의 말을 듣고 있다가 새님, 소인들은 무식하오나 어느 때 새님께서 글 읽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돌한 놈 같으니 무슨 글귀를 엿들었느냐. 에이, 죄송하오니다. 그때 새님이 서재에서 글을 읽으시는데 각자는 무상치라고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못이라냐. 그렇다. 각자는 무상치라 하였느니라. 노선비는 무안당한 듯 종발걸음으로 서재로 들어가 고서를 뒤적이더니 쳐들고 서서 각자는 무사칭, 각자는 무상치 라고 외우다가 옳다, 뿔 있는 자는 윗니가 없느니라 라고 할 뿐 다시는 행랑채로 나오지 못하더라 합니다. 항복이의 주먹재판. 옛날 한 곳에 장난꾸러기로 소문이 자자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로서 장난 안 하는 놈이 있으련만 이 이양복이라는 아이는 남달랐습니다. 항복이의 옆집에는 큰 양반댁이 있었고 그 집 담장을 사이 두고는 아침 저녁 끼니도 겨우 이어가는 두 늙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늙은이는 마당 구석의 토담 옆에다 한 그루의 감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고이 길렀습니다. 늙은이들은 매년 봄이 되면 잎 피고 꽃 피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면서 가을이 되면 가지마다에 주렁주렁 달리는 붉은 감을 유달리 소중히 여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감나무 큰 가지 중턱에서 새순이 무성하게 돋아나서 옆으로 쭉쭉 벌어지면서 양반댁 울타리 안으로 뻗어갔습니다. 그러자 매년 주렁주렁 달리던 묵은 가지들은 마르고 새순에서만 달리었습니다. 이것을 본 양반댁 사람들은 감나무 그루야 담밖에 있지만 담은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열렸으니 우리의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감을 죄다 따버렸습니다. 해질 무렵 감나무집 늙은이들이 밭에서 돌아와 감나무를 쳐다보자 푹 꺼진 눈이 튀어나올 듯이 둥그레졌습니다.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살폈으나 잘못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을 뜯기웠을 뿐만 아니라 가지마저 꺾어졌습니다. 저 집에서 한 짓이로구나 하며 넘어다 보았으나 담 너머엔 높은 양반댁이므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늙은이는 분한 말조차 못하고 그만 한숨을 쉬다가 마당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늙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곰곰이 생각했으나 다음에 가을을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새해가 되어 봄의 감나무에는 여전히 족두리 같은 흰꽃이 만발하였으나 가을이 되니 작년과 다름없이 또 감을 뜯기웠습니다. 3년째 되는 가을이었습니다. 그에도 감을 잃어버린 늙은이는 다시는 더 참을 수 없어서 홧김에 도끼를 메고 감나무에 달려들어 당장 찍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늙은이는 홧김에 도끼를 쳐들기는 하였으나 막상 내려치려 하니 자식같이 어루만지던 감나무 껍질과 접목해서 꽃 피우던 일이 왈칵 생각나서 찍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장난꾸러기 이양복이 털털거리고 뛰어왔습니다. 불안당 같은 놈이라고 불리우는 항복이는 제 동무도 없는 이 늙은이네 집으로 곧잘 다녔습니다. 그날도 퉁퉁걸음으로 달려온 항복이는 도끼를 메고서 감나무를 꺾어지게 바라보는 늙은이를 보자 의아해서 다가오며 다그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내가 알아서 뭘 하겠느냐? 늙은이는 책망하듯 대답하더니만 이윽고 들었던 도끼를 내리고 얼굴을 항복이에게로 돌렸습니다. 다급하게 물어대는 항복이의 성화 같은 독촉에 못 이겨 늙은이는 한 말 두 말 하다 보니 가슴에 맺혔던 원한을 싹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야 늙은이는 속이 시원해지듯 곰방대를 꺼내들었습니다. 항복이는 늙은이의 말을 새겨듣고 나더니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는 것 같더니만 조그마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가 해제끼겠어요. 내 말은 고맙다만 저 댁이 어떤 집이기에 글쎄 걱정 말아요. 항복이는 말대답을 하면서 달아나듯 뛰어가 버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큰댁 양반은 큰 서재에다 쌍촛불 밝혀놓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채구멍으로 기어들어간 항복이는 발뒤꿈치를 고이고 살금살금 걸어 그 집 주인 양반의 방문에 다다르자 푹하는 소리와 함께 주먹을 창문으로 들여밀었습니다. 벼랑간 깜짝 놀란 양반은 어느 놈이 이리 당돌하게 노느냐 고 질책했습니다. 항복입니다. 그 집 양반도 이항복이가 불안당 같은 장난꾸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 얘가 어디라고 버릇없이 그런 장난을 하느냐? 그는 놀란 가슴을 누르며 가까스로 점잔을 차렸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놈, 물어볼 것이 있으면 그저 물어볼 것이지. 창문으로 주먹은 왜 들이미느냐?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는 혀를 차며 꾸지람하였습니다. 항복이는 창문으로 들이민 주먹을 흔들면서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인 양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껄껄거리면서 이놈아, 거야 내 주먹이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이 주먹은 어른신네 계시는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내 주먹입니까? 그야 어디 들어갔든 내 팔에 달린 이상 내 주먹이지. 그렇다고 내 주먹이겠느냐? 대체 그 주먹이 어쨌단 말이냐? 주인 양반은 그놈의 말이 철 모르는 아이의 말이기는 하지만 무슨 연유가 있음직해서 되물었습니다. 꼭 그래요. 틀림없이 내 주먹이죠. 100번 말해도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내 주먹이 아니라 해서 잡아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 그런 허실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아닙니다. 쥐어뜯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주인 양반은 항복이의 말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항복이를 달래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항복이는 조그만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하며 이웃집 늙은이들 가슴속에 서린 원한을 주르르 말하고는 창문으로 들어온 주먹이 정녕 내 주먹이라면 담장을 넘어온 가지의 달린감도 이웃집 노인네 감이 틀림없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다그쳐 따지는 항복이의 야무진 말에 주인 양반은 어쩌지 못하고 수염만 만지작거리면서 책상 위에 얹어놓았던 감그릇을 어물쩍게 치우려다가 그만 방바닥에다 쏟고 말았습니다. 항복이의 앞에서 감을 치우려다 들킨 주인 양반은 관자놀이를 팍팍 긁고만 있을 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